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되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다양해서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제주도 가서 기조 연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톡을 제안받았을 때 그거 연습이나 해볼까? 그런 생각에 일단 비슷하게 일단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린란드입니다. 요즘 그린란드가 트럼프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졌죠. 트럼프가 갑자기 그린란드 내놔라. 그런데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이 있고, 원래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입니다. 덴마크가 이 땅을 내놓을 것인가, 요즘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러면 지구과에서 이 그린란드는 어떠한 중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사실 그린란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이 발표를 제목을 뭘로 할까? 그냥 물순환에서 뭐 눈의 중요성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 혼자 막 생각을 이렇게 적다가 챗GPT한테 야, 내 발표할 제목 한번 적어봐 이랬더니 챗GPT가 내가 평생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생각 못했던 숨은 조력자라는 표현을 챗GPT가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숨은 조력자를 영어로 하게 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EPL 축구 보신 분 중에 옛날에 박지성 축구를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봤다 그러면 좀 연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박지성을 되게 언성 히어로로 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히어로라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 이 눈이라는 게 물순환과 그다음에 기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빙하도 없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왔다가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또 다음 세 계절 동안은 이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또 겨울철 되면 좀 뭔가 생각해 볼까 하다 또 모르고 지내요. 사실 그렇게 지내기 조금 시간이 좀 꽤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앞으로 키 플레이어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서는 특정 아까 스웨이트라는 지역에 이제 빙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턱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전 지구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뭐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 전 지구에 있는 사실 이 눈이란 것은 겨울철에 내리죠. 겨울철에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여름 되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질량으로 봤을 때 겨울철에 내린 만큼 여름철에 녹으면 내시죠. 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철에 내린 것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지금 녹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렇게 볼독해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성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해수면 상승이 뭔가 그러니까 해수의 온도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부피가 증가한다고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뭐 급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높은 산들 있죠. 이런 곳에서 녹아내리는 그 빙하가 공급해주는 물이 이제는 그 어떤 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글레이셔나 눈의 멜팅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수면 변동, 해수면 상승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모디스 아마 자료일 텐데 위성 자료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에는 지금 보시면 남극과 그다음에 일부 극지역 혹은 그다음에 저기 히말라야 이런 데서만 유지 존재를 하지만, 여름철 되면 북반구의 많은 지역들이 눈에 쌓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눈이 그냥 불편한 존재죠. 갑자기 겨울철 눈 많이 오면 차 못 다니고 뭐 이런 불편한 존재인데, 이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유엔에서 정한 빙하 보존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사람들이 뭔가 발표 연사를 찾아야 되는데 빙하 보존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초청돼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빙하 보존의 해를 맞이하여 사실 작년에 IAEA라고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요. 지금 유엔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산하에서 지금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발주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기구에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리퍼블릭 코리아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전에 원자력 협회에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좀 교수님께서 이 과제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안서를 써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저가 여기 제일 끝에 이렇게 있고요. 저희 우리 정혜정 박사님 있고 연구 책임자처럼 중간에 있고, 사실 연구 책임자는 여기 지금 계시는 율리아라는 친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떤 예전에 어떤 친구도 앞으로 뭐 되고 싶냐 이러니까 나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돼서 여기 계시는 연구자 다 여기 이분 빼곤 다 연구자, 이분도 사실 연구자로 시작했고요. 연구자가 돼서 이제 국제기구에 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아까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전 세계 과학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 가서 근무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비엔나 가면 이 비엔나 컨퍼런스 옆에 이제 이 유엔 건물인데 이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이제 여러분 들어가려면 여러분 가방 다 열어서 검사 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신천지가 열린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곳으로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 명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지금 빙하가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물순환이 어떻게 이제 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알려고 노력했던 걸 떠나서 이제는 이제 적응의 시대로 우리가 이런 세상이 이제 올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더 많이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순환 계속 이야기하는데, 물순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양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리죠. 우리 과거의 물순환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얼음이나 눈이 있던 곳들은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곳들 많이 나타냈는데, 이제 최근에 지금 보면 뭐 나사 클라이밋 퀴즈라는 곳에서 가져왔는데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할 때 이제 이런 극지역 비슷하게 얼음들이 어떻게 보면 콸콸 녹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물순환에서 이 얼음이나 빙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쓰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이제 고체,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는 항상 이 세 개를 어떻게 보면 분리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체, 그 다음에 기체상의 물은 우리가 수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액체상의 물을 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체상의 물을 사실 그냥 얼음이나 뭐 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하고 부르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이거 전부 다 워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적인 어떤 논문을 쓸 때 이 액상의 물을 특별하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리퀴드 워터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증기를 이야기할 때는 베이퍼보다는 워터 베이퍼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인. 나머지 뭐 아이스는 있을까? 아이스는 뭐 그냥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에서 얼음 가는 과정이 우리가 프리징이고, 그 다음에 이쪽 얼음에서 이제 물로 가는 과정 멜팅, 그 다음에 베이커에서 가는 과정 컨덴세이션,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 처음 제가 들어와서 이 눈 녹은 물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 이렇게 했더만 되게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지질자원 연구원 박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부를까요? 그래서 그냥 멜팅 워터니까 녹는 물에서 융하고 얼음, 눈이 녹았으니까 눈 설자 써서 융설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하고 얼음이 인간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수자원 뭐 되게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눈이 이제 한꺼번에 녹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또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이 어떤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그 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걔네들은 목숨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남극 세종기지에서는 저희가 생물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순환에서 눈하고 얼음이 있는 이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지만 눈하고 얼음은 에너지에 의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이제 따라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어떤 선순환과 혹은 포지티브 피드백이나 네거티브 피드백들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여기 눈이 오기 전 모습과 눈이 온 모습. 우리가 이런 눈을 이제 시즈널 스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눈이죠. 우리나라도 시즈널 스노우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빙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겨울철에 내렸던 눈이 여름 가기 전에 다 녹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우리나라도 뭐 과거 빙하기 때 눈이 살아남았으니 이제 얼음이 살아남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빙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것은 사실 빙상이고요. 이렇게 끝으로 뛰쳐나오는. 그래서 눈하고 빙하는 아까 전에 차이점은 이제 당연히 계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그다음에 빙하는 몇십 년 이상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빙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다음 달에 무슨 카오스의 촬영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그 제작진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들이 되게 이제 자기들 지금 요즘 구독자 수가 떨어지는데 과학을 좀 재밌게 해야 될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카오스 구독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찐 과학 팬들만 있어서 정말 과학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남극의 빙하가 완전히 다 녹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의 해수면 어디까지 올까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뭐 모델을 돌려보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 빙하의 양만 전부 다 줄이게 되면 해수면이 신도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죠. 그러면 그 지금 신도림과 그다음에 인천 사이에 모든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수몰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들은 되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기 관광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판구조론 제가 가르쳤지만 판구조론 생각해 보시면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들은 이렇게 지형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형이 높아지게 되니까 눈이 거기 이제 쌓이고 그런 지역들이 되게 온천하고 이렇게 눈이 많은 그런 지역들로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조금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눈에서부터 만들어진 어떤 생수가 뭔가 이미지가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보고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에비앙은 지난 어떤 빙하기 때 녹아서 이렇게 암석 속에 갇혀 있던 물들이 우리가 그걸 이렇게 펌핑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눈이 녹은 게 아니라 1000년, 20,000년 전에 이렇게 생성되었던 눈이 이제 지금 에비앙 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에서는 그걸 따라가지고 지금 자기네들도 뭐 이렇게 빙하로만 비워난 그런 생수 판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어떤 질문들은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눈이 만약에 안 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또 기대한 만큼 눈이 오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방향으로 양극 지역의 눈이 다 녹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과학의 가장 큰 미래이죠. 아무도 모르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스웨이트라는 그런 지역들이 갑자기 빙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턱에 딱 걸려 있는데 이제 얘네들이 마구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해수면 상승을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상에 있는 빙하들도 특히나 아까 중국이나 내륙 중국이죠. 그 다음에 몽골 같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것들,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들도 이제 빙하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녹고 있고, 이러한 물에 의해서 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올해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거기 어디죠? 일본의 저 북부 지역, 홋카이도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이 버스가 한 2-3m 정도인데 그 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쌓여서 비치우고, 사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지역이 눈이 이렇게 쌓이는 지역이라서 제가 사실은 애 놓을 때도 와이프는 이제 애 놓는다고 죽는다고는 아닌데 잠깐 기다려봐, 차에 눈이 쌓여 있으니 눈 다 이렇게 긁어서 치우고 와이프 태우고 병원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눈이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 눈들이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사실 여러 가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막 지역이죠. 이 사막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모자랍니다. 그 물이 모자란 지역에서
어떤 눈에 의해서 지하수가 공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뭐 항상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짝대기 이렇게 꽂아놓고 눈이 몇 메타 정도 쌓여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쌓인 눈들이 이제 다 녹게 되면 물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문이나 그런 추정에 의하면 캘리포니아도 눈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줄어드는 눈들이 앞으로 이제 이 대도시를 어떻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될지, 이제 물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뭐 약간 학술적인 거 하나만 붙이면요, 스노우 워터 이퀴밸런트로 해서 SWE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눈들이 다 녹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마 다음 그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쌓여 있는 눈들이 다 이 기둥이 녹았을 때 물이 얼마나 만들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의 눈이 녹았을 때 물 20cm가 만들어질까, 30cm가 만들어질까, 이 정도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눈이 녹았을 때 여러 가지 수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왼편에 보시는 어떤 장비는 눈 속에 들어있는 눈 어떤 특정 깊이에 들어있는 눈의 어떤 물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고요. 사실 이거 저희가 수입하려고 막 엄청 난리 쳐가지고 지금 저희 연구실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비슷한 장비들인데 눈 속에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눈의 밀도를 계산해서 이 눈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눈 기둥을 물 기둥으로 바꿨을 때 얼마나 이제 줄어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쌓여 있는 눈을 모두 녹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수치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홍수라든지,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그다음에 기후 연구 같은 것들에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좀 요즘 그런 보고가 잠깐 있긴 한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녹아서 물이 와장창창해서 홍수가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비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비가 눈을 녹일 거고, 비에 더해져서 이렇게 많은 물들이 오겠죠. 그래서 사실 4월이나 5월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뭐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는 홍수가 나게 되고요. 비가 안 오면 홍수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비가 더해지면 이거는 이제 기록적인 홍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눈녹은 물들이 발생해서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 이제 그게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자연재해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물이 녹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지하수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 지하수가 하천의 수위를 상승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물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들이 결국에는 여기 좀 지저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눈들이 녹으면 깨끗한 어떤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질 높은 그런 어떤 수자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다른 분야인데, 이렇게 눈이 녹으면 이렇게 물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수력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눈이 적게 오게 되면 이런 어떤 지역들에서는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줄어들게 되니까 에너지를 적게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돈이고, 결국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런 난리를 치는 것도 모두 다 에너지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그 수력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는 곳에서는 또 눈이 그 해에 얼마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특히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봄에 특정 시기에 눈이 뭐 23% 정도까지 하겠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적게 얻을 수밖에 없고, 물이 적게 얻는다는 것은 그 물에 의존하는 생태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윈터 액티비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스키장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고, 뭐 세계적으로 스키장들이 계속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어떤 도구는 제가 강의하는 이 물안용 동위원소고요. 이 물안용 동위원소라는 것은 물의 어떤 페이즈, 그러니까 아까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할 때 안정 동위원소 값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특히나 이제 물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물 자체만 하는 건 없죠. 그래서 이 물안정 동위원소가 이런 물순환을 연구하는 데 가장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 동위원소라는 것은 이 원소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양성자와 빨간 거, 그다음에 중성자, 다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게가 일정량이 있지만 전자는 무게가 양성자와 중성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소의 질량을 결정할 때 양성자와 전자의 무게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같은 양성자라는 것은 같은 화학이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제 중성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화학 성분은 똑같지만 질량이 바뀐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몰에 지금 산소 16 같은 경우는 16g, 그 다음에 산소 18은 이제 18g을 뜻하게 되죠. 그럼 이 질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물질들이 상이 변하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증발을 할 때 가벼운 것이 증발을 잘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응축이 돼서 떨어질 때는 또 무거운 것이 잘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우리가 그냥 보통의 물이죠. 우리가 H2O.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이렇게 18로 바뀌었을 경우 이게 한 0.1% 정도 지구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 질량이 2인 수소로 바뀌었을 때 되게 0.01% 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나 어떤 물 속에서 저러한 것들이 증발할 때, 얼릴 때, 여러 가지 상이 변할 때 이제 값들이 변하면서 우리가 그 값을 추적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연구자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안정 동위원소를 이제 첫 번째로 사용하게 된 계기인데요. 지금 가로축은 annual temperature 연구 지역에, 그다음에 세로축은 동위원소 값입니다. 그래서 댄스 가르드라는 아마 여기 계신 지금 같으면 이렇게 실험실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없겠죠.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시절이고요. 이 사람이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여러 지역들이 존재를 하죠. 이네 지역에서 1년간 비를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때 온도가 몇 도인지가 적어서 보내준 것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보니 지금 보시다시피 온도와 안정 동위원소 값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선형관계를 가집니다. 일부 여기 적도 지역을 지금 제외하고 있는. 그건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안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아래 보면 극지역은 온도와 안정 동위원소 값이 굉장히 잘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실 당연한 건데 온도가 높으면 무거운 아까 물들이 대기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무거운 애들이 다시 그대로 이렇게 눈으로 내릴 테니까 빙하에 거기 무거운 애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동위원소 값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는 동위원소 값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댄스 가르드가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그러면 뭔가 이 사실을 빙하에다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과거의 온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 댄스 가르드가 이 연구를 하고자 할 때 미국은 이 캠프 센츄리라는 지역에 비밀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핵발전소, 소형 핵발전소 발전을 이용해서 이 캠프 센츄리라는 어떤 기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기지는 사실은 여기 하고 저 지도가 이쪽이 러시아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 아래 있는 미국이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전쟁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캠프 센츄리에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극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연구를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이 댄스 가르드라는 사람이 미국 애들한테 다시 편지를 씁니다. 니네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난 관심 없는 거지. 이 댄스 가르드는 데마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덴마크 국제연구소 원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편지를 써서 니네 뭐 하는지는 I don't care. 대신에 니네가 이렇게 그 뚫을 때 생겼던 이 얼음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메일도 아니고 레터를 써서 갖다 오고 뭐 이러는 사이에 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미국 애들이 흔쾌히 내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첫 번째 이제 나온 지금 보시는 오른편의 자료가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과거의 기후를 복원한 기록입니다. 뭐 이렇게 김혜민 교수님 모델 돌려가지고 뭐 10년, 20년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보시다시피 지금 과거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소빙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연결들 알았어. 그러니까 만천년 전에 지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북반구가 추웠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러 군데서 비난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 트럼프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 이 트럼프가 덴마크의 이 그린란드를 돌려달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과학계에서는 저 캠프 센츄리를 옛날에 뭐 핵도 이렇게 테스트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자국을 지워버리려고 자기들이 몰래 그래서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인류 최초로 과거의 기록을 복원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몽골로 돌아간 이한계를 친구가 굉장히 국내에 이제 빙하 연구에 발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 지역 여기 지금 보시면 마리오 주겔리라고 이태리 기지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장보고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장보고 기지 만들 때 사실은 우리가 뭘 알겠어요? 남극 가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다가 한 이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태리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우리가 장보고 기지를 저기다 짓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장보고 기지를 지었으니 뭘 해야 될까요? 기지를 기반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연구소에서 이 장보고 기지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들 중에서 빙하를 뚫을 만한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빙하를 시출하고 그 어떤 자료들을 이제 저희 연구팀과 같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저희 첫 번째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빙하를 가져와서 빙하에 있는 어떤 동연수를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빙하의 강설량을 이제 저희가 추정하게 됩니다. 추정해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나왔던 거 가지고 지금 델타 오이팅과 이 온도가 몇 도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과거의 온도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제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빙하 연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남극에서 뭐 남극을 하든 북극을 하든 그러면 이렇게 눈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 동연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까 전에 보셨던 IAEA라고 유럽 유엔 산하 기관인 IAEA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강수 동연수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강수 동연수를 이렇게 모집이란 좀 이상한데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뭐 우리가 전지구 모델이죠. 우리 김혜민 교수님 수업에서 배웠던 전지구 모델에 저희는 아이스톱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이스톱 이네이블드 마들이라고 그러는데 비가 내릴 때 그 비에 원래는 H2O죠. 거기다가 뭐 HDO든 H2A든 그걸 하나 더 붙여서 이제 그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와 지금 보시는 전 세계의 이제 강우 동위원소의 결과를 비교를 해서 어떤 모델의 어떤 정확성 같은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아마 했을 텐데 글로벌 미테오릭 워러 라인이라고 해서 저 강우가 일단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산소 동위원소, 수소 동위원소를 이렇게 플로팅하게 되면 기울기 8, 그 다음에 절편 10을 가지는 그런 어떤 직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직선을 따라서 그 비가 내린 상태에서 첨부에 있는 지하수가 요 라인을 따라가게 된다면 얘는 막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어떤 글로벌 미테오릭 워러 라인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여름철과 겨울철이 서로 다른 미테오릭 워러 라인을 가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름철은 주로 비가 저 밑동네에서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겨울철은 비가 저 위에 동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증발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동연수 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지하수와 이 미테오릭 워러 라인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지하수는 여름철에 왔겠나? 겨울철에 왔겠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 중간에 있다면 여름철 66%, 뭐 겨울철 3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거가 겨울철 온 거, 그다음에 녹색이 여름에 온 거. 그래서 지역별로 강우를 채집하고 산소 동연수와 수소 동연수 분석해서 이 라인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 라인을 이제 지하수 연구하시는 분이나 지표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동연소를 분석해보고 비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물이 언제 왔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아까 말했듯이 눈을 연구하기 때문에 사실 눈도 일종의 비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여기 접니다. 여기 저거요. 저희는 조금 다른 연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물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어떤 화학 성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물을 이제 여기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화학 성분들이 어떻게 이제 눈 속을 지나가는지 연구를 하려고요.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눈 속에 그 화학 성분이 어떻게 있는지 땅을 파죠. 눈을 파가지고 샘플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 녹은 물들이 이렇게 오두막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샘플링할 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왼편에서 보시는 이 가로축에 있는 게 새로운 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여기 지금 스노우팩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녹은 물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 보실 게 여기 산소와 수소의 이제 기울기인데 아까 전에 기울기에 제가 팔을 가질 거라고 했는데 두 개 팔을 잘 가져요. 눈도. 그러다가 이제 스노우팩이 되면 뭐 팔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멜트워터는 이제 팔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지하수가 이 라인을 따라가네. 이 지역들은 이제 비만 오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따라가려고 하면 눈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그 기울기 값이 바뀔 거라는 게 이제 제가 연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랬는데 이렇게 사실 눈 연구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혼자 겨울 가서 저희 대학원생들 그렇게 산속에 갔다 오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전이 담보된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눈 연구를 하려면 여기 지금 보시는 세종기지와 그다음에 장고기지 두 개의 이제 어떤 우리나라 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기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남이 62도고요. 그다음 장고기지는 74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래도 눈과 빙하가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고요. 일단 눈도 막 녹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장고기지는 이제 주로 빙하가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극 종단산맥이 있는데 남극을 가로지르는 우리가 이쪽을 서남극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동남극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남극은 엄청나게 지금 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극은 눈이 지금은 아닌데 최근까지 과학자들이 이 얼음이 계속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시기도 남극 다 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실제 동남극은 얼음이 증가하다가 정말 따끈한 논문들이 이제 동남극도 더 이상 얼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극 전체로 봤을 때 여기는 질량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는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얼음의 질량이 이제 여기 줄어드는 것을 여기가 메꾸고 있었는데 얘는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게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뭔가 남극의 오른쪽이 땅보다 더 크죠. 여기마저 녹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데 그 티핑 포인트가 언제가 될지를 이제 연구자들이 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 IAEA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빙하가 없는데 니네들 뭐 연구하러 여기까지 왔냐 그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동해안에 겨울철 되면 우리도 눈은 있는데 빙하만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사실 남극 아까 세종기지 사진은 제가 여기서 안 보여드렸는데 세종기지 일종의 어떤 전경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직 빙하가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 되면 빙하가 거의 다 그냥 온 눈이 아니라 빙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쌓여있던 눈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뭐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빨리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거기 이 생태계에는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남극 주변에 물질 순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해봐야 되는 그런 어떤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가서 발표할 거였으니 제주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주도에서 원하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여기
울릉도 나리 분지입니다. 울릉도 나리 분지 보면 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이 겨울철에 온 눈이 봄철에 이렇게 용천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용천수를 개발하려다가 어떤 회사가 뭔가 법적인 제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회인데 그 기회를 이제 너만 할 수 있냐, 뭐 어떻게 제대로 조사를 해서 다 같이 뭐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겨울철에 내린 눈이 봄철에 비가 안 오는데도 이 용천수가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서 이 용천수에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같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큰 섬들은 이제 이런 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직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2003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고도별로 이렇게 눈이 몇 센치인가 온다고 이렇게 기상청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보고서에 이렇게 나타낸 결과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눈이 몇 센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눈이 녹았을 때 물 얼마가 될 것인지, SW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사실은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제주도도 연구해 볼 시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 나중에 드릴 제언이고요. 여기 사실은 제가 한 2년, 조금 길면 3년에 한 번씩 남극 가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앞에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뒤에 뭐 이렇게 이끼들이 이렇게 펴 있고 빙하가 이래 있는데 이 자연 환경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무념무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잡으셔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